지난달 27일 금융감독원이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주요 점검 대상 거래 규모는 현재 금감원에서 2개 은행에 대해서 검사 중인 거래를 포함해서 53.7억 달러, 44개 업체 수준입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금액은 늘었고 8조 5천억 원대까지 확인됐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 무역법인의 대표이사 등 다수의 개인 및 법인을 거쳐 해당 무역법인으로 집금된 다음 수입대금 지급 목적 등으로 해외 법인에게 송금되는 방식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개인 계좌로 입금된 돈이 무역업체를 거쳐 수입대금 명목으로 해외로 나갔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금융과 무역 시스템의 빈틈을 파고든 사상 최대 규모의 외화 송금 사건. 누가, 왜, 어떤 수법으로 거액을 빼돌린 걸까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한 무역업체가 이곳에서 외화 송금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확인된 거래 건수만 수백 건, 송금 규모는 4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인보이스, 즉 거래 상품 명세서에는 주로 일본에서 수입한 금과 같은 귀금속 결제 대금을 보낸다고 기재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뭐 인보이스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이제 보내주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은행에서 사실 거기를 이제 뭐 실사를 나가거나 그러기는 쉽지가 않아서 일단은 뭐 제가 듣기로는 뭐 문서나 뭐 이런 거 계약서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잘 확인하고 송금을 보냈다고. 해당 업체의 법인 등기부 등본을 떼봤습니다. 지난해 4월 윤모 씨가 부산에서 설립한 A업체로 귀금속 등의 도소매와 수출입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자본금은 1억 원, 올 상반기에는 본점을 인천으로 이전했습니다. 이 업체 주소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본점이 위치한 곳은 한 공유 오피스. 영세업체들이 소액의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는 5제곱미터 안팎의 작은 공간입니다. 4천억 원대 매출을 올리는 업체의 사무실로는 어울리지 않는 장소입니다. 여기 에 있다고 들었는데 그분들 지금 요즘 뭐 계시나요? 예, 뭐 출근하시는데 뭐 매일 하시는 건 아니고. 네. 예, 뭐 자세한 거는 그분한테 직접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좀 언제 정도에 좀 오셨나요? 일단 오늘은 안 오셨고, 예, 지난주까지는 주문하시는 분 보긴 했거든요. 취재진은 이틀 동안 업체 관계자를 기다렸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업체 등기부 등본에서 특이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직전 본점 소재지입니다.
사무실도 아닌 일반 주거용 아파트였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은 업체를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회사도 그럴 뿐더러 그 업체 분도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세요. 저희가 이사 온 지가 지금 몇 년이 됐는데도 해당 업체는 왜 본점 소재지를 아무 관련이 없는 곳에 두었던 것일까요? A업체 대표 윤 씨를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상 윤 씨의 주소는 대구의 한 건물. 하지만 취재진이 방문했을 때 해당 공간은 1년 가까이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KBS의 장덕수 기자라고 합니다. 여기 혹시 윤이라고 사시거나 여기 임대하시거나 그러신 분은 안 계신가요? 아, 예전에 지하 임대 하셨던 분이에요. 여러 번 작년 8월까지 했던 것 같아요. 아, 임대는 차 계약은 끝났죠. 법인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주소 대부분이 거짓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루에 등기를 접수한 건수가 한 100건 되는데 실질적으로 심사를 하다 보면 이게 한두 건밖에 출입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실질적 현실적 심사권을 주고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법으로 다퉈라라는 거거든요. 취재진은 건물 입구에 붙어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봤습니다. 윤 씨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혹시 저 윤 아니신가요? 어디시죠? 아, 예, 저 KBS의 장덕수 기자라고 합니다. 네네. 아, 예, 저 다름이 아니고 최근에 우리은행 관련해서 저기 담당 변호사하고 이야기 좀 하세요. 변호사님 연락처를 하나 좀 주시겠습니까? 아, 제가 조금 바빠가지고요. 아, 선생님이 이게 귀금속을 실제로 수입을 하신 건가요? 제가 좀 바빠요. 좀 전화 통화할 시간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변호사님 연락처 좀 주시죠. 문자를 통해서도 접촉을 시도했지만 윤 씨는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카톡에 올라와 있는 사진들도 삭제했습니다. 윤 씨 주변을 취재하던 중 취재진은 최근까지 윤 씨와 동업을 했다는 지인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여기에 계셨던 거예요? 여기서는 인천인가 지금 다른 지방으로 가시는 지가 6월 초에 갔는가? 원래는 저랑 같이 했었는데 이제 빠지고. 지인은 윤 씨가 사업을 새로 시작할 형편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좀 이렇게 재력이 많으신 분인가요? 솔직히 지금은 지금 예전에는 괜찮았었는데 솔직히 원래 오락실 이런 종류로 많이 해가지고 예전에 괜찮았었는데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이것저것 오락실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거 정리고 하다 보니까 오락실 정리가. 혹시 이거 같이 하실 때 기금속 수입업체 하신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기금속이요? 네, 기금속. 그런 말은 그랬어요. 골드, 금 같은 거 수입하셔가지고 판매하신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그런 돈이 없었을 텐데. 제가 할 때만 돈이 없었거든요. 그분이 혹시 가상화폐 같은 거 코인 같은 걸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아니요. 그런 것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주식, 코인 이런 거는 할 줄도 모르고 그래가 돈 벌단 말을 전혀 모르겠는데. 지인은 대화 중 뜻밖의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윤 씨가 월급을 받기로 하고 어떤 무역업체에서 일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근데 작년 4월부터인가 어디 무슨 법인 같은 거에 사장으로 또 취임하셨는데 그거는 아셨어요? 뭘 한다 하는 것 같은데 무역이라 가던데 예. 조카가 한다 하는 것 같은데. 조카? 조카 친구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있는 인천에 있다 가는 사람이 조카 친구를 가는 것 같긴 하거든요. 조카 친구군요. 지금 있는데 인천에 이쪽에가 조카 친구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그때 조카 친구가 대표고 그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수입이 없으니까 이제 그 일하러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월급 받고 일하러 간다 이런 이야기 하던데. 윤 씨가 A 업체의 진짜 대표가 아니고 월급을 받고 일하는 이른바 바지 사장이라는 겁니다. 실제 4천억 원대 외화를 빼돌린 인물은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지난 10일 대구지검은 A업체 사건과 관련해 핵심 관계자 3명을 구속했습니다. 정작 대표로 등록돼 있는 윤 씨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밝힌 혐의는 여러 개의 유령 법인을 설립해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하면서 허위 증빙 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수천억 원의 외환을 해외로 송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A업체는 실제 무역 활동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업체였습니다. (4천억 원대) 귀금속 거래를 했다는데도 국내 귀금속 시장에서 알려지지 않은 이유입니다. 컴퍼니라고 이렇게 귀금속 금괴 같은 거 공급한다는 업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못 들어보셨어요? 컴퍼니라고. 혹시 저 금도소매 업체 중에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 혹시 좀 들어보셨어요? 그 정식적으로 거래를 일반 도소매로 하는 업체는 아닌 것 같아요. 금 수입업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를 좀 들어보셨나 해가지고요. 이 업에 10년 넘게 있었습니다만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2개월 있다가 금거래소 측은 애초 A업체의 귀금속 사업 모델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알려줬습니다. 일본에서 귀금속을 수입하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중국은 주로 이제 홍콩을 경유한 수입을 많이 하지 금을 통제하기 때문에 수출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RCEP 발효가 올해 2월 1일부터 됐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수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세 3%가 존재하기 때문이고요. 그게 3% 관세면 이게 굉장히 그 수입을 못할 정도의 문제가 되는 건가요? 관세 3%가 존재하는 골드바를 수입을 해서 국내 내수 시장에 판매를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3%를 손해보고 그 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예, 손해가 나는 비즈니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 주로 수입하는 국가가 FTA면 뭐 유럽이나 남미, 미국 이렇게 되는 겁니까? 미국, 남미, 그다음에 호주. 금감원 조사 대상인 다른 비무역업체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자본금 2천만 원, 중국 동포가 대표로 등재됐고 반도체 등을 수입해 판매한다고 돼 있습니다. 본점이 있다는 서울 동대문구 한 오피스텔을 찾아가 봤습니다. 우편함에 해당 업체 관련 우편물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피스텔 주민은 B 업체를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맞나요? 아니에요? 여기가 저 동대문 아닌가요? 네, 맞아요. 아, 근데 여기 혹시 그 회사가 있는 곳이 아닌가요? 아니요? 건물 관리인은 B 업체가 주소를 허위로 기재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기업이 여기가 본점 소재지라고 법인 등기를 해놓은 곳이 있어가지고. 없으니까 뭐 사무실 근데 거기 사시는 분은 이게 기억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뭐 일부러 했구나 뭐 이제 가가. 법인 등기부 등본상 업체 대표 주소 역시 업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JB 맞나요? 아니요. 와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시내 회사 그 본점으로 등록이 되는데 혹시 그건 알고 계시나요? 그건 전혀 몰랐어요. 그러면 혹시 여기서 언제부터 거주를 하고 계셨나요? 1년 정도 됐어요. 1년 정도요? 네. 불법 외화 송금은 가상화폐 매각에서 시작됩니다. 같은 가상화폐라도 우리나라에서의 거래가가 일본, 홍콩 등보다 높은 만큼 인접국에서 산 가상화폐를 국내에서 실시간으로 팔면 쉽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입니다. 이렇게 더 비싼 값에 매각한 가상화폐 대금은 개인 계좌에서 국내 업체 법인 계좌로 들어온 뒤 정상적인 무역 거래인 것처럼 꾸며 해외로 송금됩니다.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인 무역업체를 등록하는 과정에서는 업체와 전혀 관계없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주소지로 기재됐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은행에 귀금속을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인보이스를 내고 수천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A업체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곳곳의 빈틈을 활용한 겁니다. 그리고 올해 4월 범정부 차원의 가상화폐 관련 자금을 무역대금으로 위장해 해외로 송금하다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7월 서울 본부세관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 단속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적발 금액은 1조 6천억 원. 이 가운데 무역 수입 대금으로 위장해 송금한 돈만 5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가상자산을 매입한 후 1월 국내로 전송하여 세파라 약 100억 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D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365회 걸쳐서 3,554당을 불법 송금하였습니다. 지난달 금감원이 발표한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관세 당국은 지금도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2월부터 그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 그 혐의 업체를 자체적으로 좀 분석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현재 기획 단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8조 5천억 원 송금건과 공통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외화가 송금된 국가들입니다. 홍콩과 일본, 중국 등 주로 인접국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가까운 국가이기 때문에 송금하거나 그다음에 영수받는 그 시간이라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그 먼 국가보다는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보고. 외화 송금은 국제금융결제망 스위프트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국내 금융기관이 외화를 보내려는 외국 금융기관에 메시지를 보내 확인이 되면 이체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시차가 비슷한 인접국가일수록 확인 절차가 빠르고 송금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외국인들의 국내 자산 취득에도 악용됩니다. 이른바 가상화폐 환칙입니다. 자국에서 가상화폐를 산 뒤 우리나라로 보내고 이를 국내 거래소에서 팔아 자산을 구입하는 방식입니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4월 이 같은 방법으로 국내 부동산을 구입한 중국인 6명을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구매한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의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됐고요. 그 분석한 결과 일부 취득자금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내에 반입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가상자산을 이용해서 기존의 전통적인 환치기 방식이 아니라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방법까지 동원된 것을 최초로 적발하게 된 것이지요.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 외환 거래가 기승을 부리지만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법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가상화폐 관련 자금 세탁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말부터 시행됐지만 빈틈은 여전합니다. 특검법이라면 자금 세탁 관련돼서 어떤 일정 부분 이렇게 규제하는 법률이거든요. 결국 가상자산을 통한 그 자금 세탁만 이게 규제를 하는 거지. 사실 가상자산과 관련된 본질적인 규제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별 의미가 없다고 봐야겠죠. 가상화폐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코인 시장에 대한 환상을 걷어내는 게 먼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혁신이란 이름 뒤에 숨어서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그게 방치됐어요. 참여자들도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뭘 해도 된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큰 부분인 것 같아요.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법 테두리 내에서도 규제가 가능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래를 했다. 그러면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소비자보호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요. 이거를 금융이나 금감원의 영역으로만 남겨두기보다는 뭔가 소비자보호나 아니면은 그 공정거래 측면에서 접근을 할 필요도 있고요. 불법 외화 송금은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실물 가치가 없는 가상화폐 수입에 거액의 외화를 사용했을 뿐 아니라 무역 거래를 위장한 만큼 경상수지 오류도 발생합니다. 정부는 검찰, 관세청, 국가정보원을 총동원해 수사에 나섰습니다.